안녕하세요. 큰 마음을 먹고 써내려가는 저의 사연이 과연 어떻게 소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해에 전해질 것이라는 짐작을 대뜸 하고서는 인사를 드릴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보다 많이 굳어버렸다는 실감을 할 때면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적에는 뭘 배워도 빨리 배웠고 새로운 것을 곧잘 눈에 담았고 상상력도 제법 풍부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느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편협해지는 듯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어리고 젊은 나이에 이런 사연을 쓸 기회가 주어졌다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문장들을 궁리해 봤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름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톡톡 사연에 풀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암이라는 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암에 걸리면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거라고만 그렇게 여겼는데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께서 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무섭다는 기분만 들어차 있었습니다. 늘 듬직하고 든든하던 친정 아버지께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며 고개를 떨구셨을 때 제 심장도 같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친정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내려준 것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굳건한 태도로 친정 아버지를 다독이며 격려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암이라는 무서운 것 안에서 자그마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희망이라는 것을 꼭 붙든 채로 지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병원을 오래 들락날락 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다는 점이 어린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울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우울했었어요. 대체로 저는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만들어진 반찬을 찾아다가 밥을 알아서 챙겨 먹었죠. 알아서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사귀고 놀고 숙제를 하고 씻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잠이 들 때면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조용하기만 한 깊은 밤중의 집은 귀신의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담은 종이학을 접고 또 접다가 지독한 수마가 덮쳐와서 스르르 잠에 드는 것을 택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친정 아버지께서 아직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다는 것, 친정 엄마께서 저를 기특하다 칭찬해 주시는 것, 그런 것에 충족감을 느끼면서 이런 생활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도 좋으니까 두 분 다 떠나지 않고 저의 곁에 계셔 주길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천마리의 종이학을 접었던 덕분이었는지 그래도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희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멀쩡히 당신의 두 발로 서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법 평탄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채 말입니다. 지난 3년간 울고 웃으면서 정말 힘들고 정신없는 나날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 은정이 초등학교 졸업식도 보고 직접 꽃다발도 안겨주면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 은정아, 졸업 축하한다. 중학교 가서는 우리 딸 더 열심히 하기야. 다른 친구들은 엄마만 온 집들이 많은데 저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진짜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중학교 가면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이야?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고 착한 건지 몰라. 은정아, 이제 나는 여한이 없을 정도다. 행복해 하시던 친정 아버지의 그 말씀을 못 뱉도록 제가 막았어야 했나 봐요. 여한이 없다 소리 못 하시도록 제가 막았어야 했죠. 제가 설렘 가득한 중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태가 나빠졌다는 병원 측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견을 듣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크게 절망하셨고, 친정 엄마께서는 꿋꿋하게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저는 친정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을 하시게 된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병원 생활을 오래 들락날락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1학년 생활을 마치기도 전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결국 이제는 힘들다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대로 당신 보낼 수 없어. 마지막까지 뭐라도 해봐야 돼.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마. 친정엄마께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에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은 대형 병원이 목적지였죠. 저도 가겠다고 졸라댔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저도 따라갈래요. 은정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학교 가야지. 어딜 따라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야말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상태 안 좋다면서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안 좋다면서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번에도 무사히 퇴원하실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지난 몇 달을 날려버렸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번이 아버지의 마지막이면 어떡해요? 학교는 앞으로 갈 날이 많이 남았지만 아버지를 볼 나날은 그만큼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얘가 정말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말을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듯 크는 걸 다 지켜봐 주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언제 이렇게까지 의젓해져서. 친정엄마께서는 기어이 제 앞에서 흐느껴 오셨습니다. 그간 굳건하게 버티고 계셨지만 그 속은 진작에 문드러져 있었음을 저도 그제서야 깨닫고 친정엄마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온 것에 죄송한 마음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 무렵에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을 했죠. 권위자라고 알려진 의사가 친정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곁을 지키고 있는 저는 내버려 둔 채 친정엄마께만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더군요. 몇 걸음 떨어진 위치로 가서 친정엄마께서 그 의사에게 어떤 말을 전달받으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지 불안과 호기심이 뒤엉킨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안 돼요, 안 돼. 아직은 안 돼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안 돼. 친정엄마께서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작은 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비통함만은 흘러 넘치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동안에도 친정엄마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의사는 숙연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 치료도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고 이제는 돌아가실 일만 남은 거구나. 그 사실을 저는 새삼 깨달으며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호흡기를 단 채로 눈을 감고 계시는 친정아버지께서 부디 지금의 상황을 모르시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에 저와 맞잡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오른손이 강하게 제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람과 동시에 한 가지 슬픈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친정아버지께서도 비록 눈으로 보지 않으셨지만 제 떨리는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눈치를 채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형 병원의 권위자가 어떤 소견을 내놓았는지 말이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고작 몇 분 후에 저희 가족은 그 병원을 나섰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문전성시인 곳에서 저희가 비켜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구급차 타고 가자. 그게 맞아. 그게 비싸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돼.
그냥 차 타고 가. 무슨 구급차야. 당신 지금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절대로 그냥 차 타고는 못 가. 그랬다간 당신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숨도 간신히 쉬고 있으면서 무슨 객기를 그렇게 부려. 잔말 말고 구급차 불러서 그거 타고 가. 그렇게 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보, 그냥 가자. 그간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면 됐지. 꼭 막판에 와서도 나를 괴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왜 이상한 고집을 부려? 제발 좀. 내내 격앙된 상태에 계셨던 친정엄마께서 결국 소리를 내지르셨고 옆에 같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진 채로 서 있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엄마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스스로도 놀라신 모양인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신 채 죄책감과 후회와 그리고 오만 감정들이 가득한 눈빛으로 친정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고요. 침묵이 잠시간 이어지고 있던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방식으로 침묵을 흩으셨습니다. 은정아, 우리 딸 은정이 고등학교 가야 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 자동으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친정 아버지의 호흡이 부족해서 가쁘게 새어나오는 숨결 사이로 뱉어진 힘겨움 가득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담았던 것을 저는 죽을 날까지 잊을 수 없었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도 가야 돼. 우리 운정이가 그렇게 하는데 돈 한 푼이 아까워. 난 이제 곧 죽을 팔자잖아. 그런데 뭔 팔자 좋게 구급차를 타고 가겠어.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은정이한테 써야 될 돈 나한테 못 써. 당신이 양보해줘. 당신이 고집 꺾어줘라. 못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도대체 인간이란 동물은 왜 이다지도 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창조되었을까요? 그 점을 그 순간에 전 원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건만 제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간신히 참았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 소원을 내가 왜 못 들어주겠나 싶다. 그래,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친정 엄마께서는 그날 눈물로 운전대를 잡으셨죠. 휴대용 호흡기 하나만 달랑 가지고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조수석에 타신 채로 가셨고 저는 뒷좌석에서 울음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던 지역의 병원 앞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친정 아버지께서는 고통을 호소하셨고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전부 뛰쳐나오고 친정 엄마께서 엉엉 우시면서 옮겨지는 친정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나 떠나고 나면 한 가지 약속만 해줘. 꼭 잘 돌보면서 살아주기야. 우리 은정이? 그래, 알았어. 우리 딸 은정이 내가 꼭 잘 돌봐줄게. 그거 걱정하지 마. 아니, 당신 스스로 잘 돌봐주면서 살아.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나 돌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못 돌봤지.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아줘. 은정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내가 저승에서 눈 부릅뜨고 우리 딸 지킬 거니까 우리 딸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꼭 당신 인생 챙기면서 살기야. 알았지? 약속해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비록 가쁜 숨을 내쉬기는 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을 잇고 계셨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숨이 꼴깍 넘어가서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의료진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이 없이 울면서 친정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알았어. 약속할게. 나 이제 당신 정말 사랑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랑 안 한 적이 없다? 이제 편히 떠나도 돼. 이제는 편히 쉬어.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친정아버지께서는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신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나눌 시간을 허락했던 것 마냥 단번에 호흡이 끊겨서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떠나셨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죠. 하지만 저를 끝까지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친정아버지의 따스한 마음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 마냥 괴롭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친정엄마께서 계셨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친정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으셨던 정확한 말은 환자분은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급차도 아니고 일반 차를 타고 무사히 사는 곳 지역까지 돌아온 것부터가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정 엄마께서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셨던 것은 친정 아버지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시는 모습이 당신의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광란의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멋대로 엇나가는 친구들이 학교에 제법 많았습니다. 가출하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과 절연한 기세로 싸워서 집안이 개판 상태인 친구들도 몇 되었죠. 모든 집이 화목한 게 아니며 또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비록 친정 아버지께서 가슴 아프게 제 곁을 영영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행복한 아이니까 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엇나가지 않을 것을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희 집의 형편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사정이 어떤 정도인지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고 저도 대놓고 여쭈어볼 엄두가 안 나서 몰랐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 시점에 빚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요. 친정 엄마께서 지난 2년간 부지런히 일을 하셨지만 원래는 빚의 금액이 더 컸었다는 것을 쉬이 알 수 있었죠. 몸이 아프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거구나.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난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만 생각하느라 돈이 나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는데 내가 이런 걸 고려를 못 해봤네. 그동안 엄마가 많이 애쓰면서 사셨던 거야. 제가 그간 생각하는 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저를 향해 결코 죄책감 같은 걸 갖지 말라고 하시며 기운 넘치는 웃음을 지어주셨죠. 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걸로 족하는 게 내 인생인데 그까지 빚 갚는 게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겠니, 은정아. 난 있지. 비록 빚 갚느라 거의 다 써버릴지언정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단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 엄만 그러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동이 차오르자 저는 괜스레 장난스러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옮겨갔었죠. 그러자 친정 엄마께서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어이구, 글쎄, 그건 감사하다기엔 애매하다고 해둘까? 우리 딸 건강하기만 해.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런 건 예저녁에 포기했어. 아, 엄마, 포기하신 건 너무하잖아요. 장난스레 티격태격했지만 제가 공부를 썩 못하는 건 진짜였습니다.
제가 간신히 꽤 이름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공부 머리가 부족했어요. 제 스스로의 깜냥을 알았다고나 할까요? 서울의 명문대에 떡하니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아쉬워졌습니다. 엄마,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집에 힘든 일을 겪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좋게 살기로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그래서 인생 꽃 피우고 집안 일으켜 세우고 대체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제가 발을 못 맞추나 봐요. 은정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원래 알려지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승자의 시점에서 쓰여지는 이야기들 뿐이야. 1%나 될까? 혹은 크게 잡아봤자 10% 정도가 유난을 떠는 거야. 나머지 80%는 평범함이라는 단어 아래 몸을 아늑하게 숨기면서 살아가. 정말이에요? 근데 10%에서 80%를 더하면 90%잖아요. 그러면 10%가 또 남는데요? 엄마가 계산 잘못하셨나 보다. 아니. 남는 10%는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맛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숫자야. 평범한 것조차도 힘들고 때로는 허락되지도 않는 그런 삶도 있는 법이거든. 평범함을 그렇게 원한다고요? 엄마, 그런 삶은 되게 불행하겠죠? 하지만 그 삶을 불행하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 삶은 어쨌든 직접 살아봐야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니까. 남이 절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저는 그날 친정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전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본질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이가 느껴졌거든요. 엄마, 이제는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결혼한 이유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엄청 깊게 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만약에 엄마가 대학을 나왔다고 한다면 혹시 철학과 전공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머, 우리 딸이 그 사실을 이제 알았단 말이야? 내가 괜찮은 여자니까 네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맞아요. 아빠는 잘생긴 얼굴 때문에 인기도 많았을 텐데 엄마하고 결혼하신 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얼굴이 별로라는 거야? 참나, 은정이 너도 얼굴이 나 안 닮고 네 아빠 닮아서 예쁘다 이거지? 근데 낳아준 건 내가 있으니까 내 덕도 있는 줄 알아? 엄마, 근데 저는요, 아빠한테서 닮고 싶은 게 얼굴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뭔 줄 아세요? 사람 보는 눈이요. 정말로 저를 위하고 제 인생의 끝까지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엄마를 만났듯이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지. 부전여전이라고 하잖아.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니까 이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뭐 대학 나왔다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대학 간판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딸 공부 좀 못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놀려대셨던 친정 엄마셨습니다. 저는 민망한 웃음을 터뜨리면서 비록 지금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밝은 미래에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에게 과연 어떤 인연이 다가올지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학비가 지원이 되는 전문대로 갔어요. 대학과 연계가 되는 곳에 첫 취업을 했었고요. 그때가 되자 집에 빚은 없는 상태였고 취업하던 시기와 비슷하게 이사도 갔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었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친정 엄마와 둘이서 재미있게 지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나서 친정엄마께서 늦은 시간까지 멍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워낙 멀리 사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깊은 정이라든지 유대감이 없었습니다.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유, 어떡하냐 싶은 감상이 다였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다르셨던 거예요. 은정아, 외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오래지 않은 것 같다. 암만 해도 내가 외할머니 곁에 가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지? 네? 알겠어요. 그치만 엄마, 외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휴, 우리 딸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맞아. 나 외할머니 별로 안 좋아했어. 어렸을 때 무진장 힘들었거든. 외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매번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는 줄 알아? 나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나는 잘해줘야지. 절대로 네 외할머니처럼은 되지 않을 거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었어. 외할머니가 미웠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왠지 이해가 가려고 해.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고 배운 게 그거였을 뿐이고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임을 나의 엄마이실 뿐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셨다는 것을 그분도 엄마가 되어보신 것은 처음이었기에 서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내가 이해를 한다. 부디 많이 늦은 건 아니기를 바라며 곁에 가봐 드려야지. 내가 그분 딸이잖아. 쓸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친정 엄마께서는 이튿날 바로 짐을 다 싸서 내려가셨어요. 저는 이유를 모를 우울감에 취해버렸죠. 그때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 친정 아버지께서 투병 중에 계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을 우울이라는 것을요. 그게 우울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자 고독마저 찾아왔는데 그런 때에는 저를 향해 내리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 내밀어진 손길을 잊을 수 없다고 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남편에게는 제가 그런 손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4년제로 나와서 나름 전망도 있고 안정성도 높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로 무척 심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고 저를 만나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었어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은 것뿐이었거든요. 저는 받기만 했거늘 남편은 제가 주기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저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기다려온 인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 같습니다. 기이할 정도의 확신이 들었고 저는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었죠. 모은 돈도 개인 계좌에 2천만 원 남짓이 전부였고요. 반면 남편은 그때 7천만 원과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남편이 결혼할 때 지원해 주려고 들고 있던 5천만 원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소중하게 미천 삼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버틸 만큼 버티고 용쓸 만큼 용쓰다가 가셨으니까 당신께서도 미련이 없으셨을 거야. 나도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볍다. 마지막 날들을 곁에 있어드리기를 잘했단 생각이 들어. 친정엄마께서 정말로 홀가분해 보이시는 얼굴을 하고 계셔서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의 평생을 봐오신 분이 친정엄마신데 그런 분께서도 저보고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명백히 남편 덕분이었죠. 윤서방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별할 필요도 없다. 은정이 너라면 사람을 옳게 골랐을 거라는 것을 바로 그 점을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게 되다니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깜짝 놀라실 거야. 언제 이렇게 어여쁜 숙녀가 다 되었냐고 하면서 놀라 자빠지실 테지. 엄마,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자신 있어서 하는 결혼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모두 스쳐갔습니다. 비록 슬픔과 상실의 구간을 지나오기도 했으나 대체로 평범함의 단어가 만든 그늘 아래서 몸을 누이고 쉴 줄 아는 지난 인생이었다고 자평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생각했죠. 제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몇 번이고 글썽이셨어요. 우리 경준이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키운 자식이야.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내가 유별나도록 힘든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운 아비, 능력이 부족해서 죄인처럼 수그리고 살았던 어미,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자기가 받을 사랑과 관심과 모든 보살핌을 다 뺏어갔던 누이.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온 게 우리 경준이란다. 내가 우리 경준이만 생각하면 허구한 날 가슴이 미어져. 내가 얼마나 미안한 게 많고 애틋한 게 많은지 몰라. 네, 어머님, 그 마음 제가 깊이 새기면서 어머님의 귀한 아들,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사람에게 저 또한 마음 다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저는 정중한 태도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뿌듯하다는 미소를 지으셨던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저를 선뜻 며느리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셨죠. 시아버지께서는 댁에 잘 안 계시고 걸핏하면 외출을 오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하고 언행이 조금 거친 분이셨어요. 아들놈 다 컸다고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만. 아이고, 세월이야. 지나간 내 젊음이 아깝고 아쉬워서 눈물이 다 나네. 결혼하겠다며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제 앞에서 기껏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들은 건지 헷갈리는데 얼핏 알아서 잘 살든지 말든지라며 한탄하듯 중얼거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잠시 후 담배를 챙겨서 밖으로 휙 나가버리셨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셔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자리를 떴었네요. 남편을 통해서 그분은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평은 수차례 들어본 바였으나 역시 직접 대면해서 체감하는 것보다 정확한 건 없더라고요. 어떠신 분인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매사에 많은 것인지 시종일관 약간은 구겨져 있는 미간과 자꾸만 좌우를 살펴대는 눈동자를 지니신 시어머니와는 시아버지께서 영 반대이신 것 같았어요. 두 분은 그럼에도 어쨌든 부부로 오래 세월을 살아오셨으며 여전히 부부이셨습니다. 새삼 이 세상에는 다정한 성격의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었네요. 남편과 자란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저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사이 좋은 신혼생활을 보내서 역시 서로가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의 결혼 1주년은 눈물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받을 때가 되어서 받아본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소견이 뜨더라고요. 이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도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검사 결과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괜찮아. 초기라잖아.
일찍 발견해서 천운이다. 금방 후딱 나을 운명인가 봐. 그치, 은정아? 그럼요. 네, 맞아요.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반드시 이겨낼 거니까요. 친정 엄마 앞에서 제가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웃는 얼굴로 친정 엄마를 꼭 안아드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바로 얼마 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이라고 기념으로 차린 식사상 앞에서 저는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남편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말았죠. 사실 무서웠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결국에는 친정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건지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름은 감추지만 제가 걸린 그 암은 친정 아버지께서 걸리셨던 것과 똑같은 암이었어요. 자기야, 나 어떡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앞에서는 무섭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실까봐 그러지도 못했어. 나 이게 얼마나 힘든 암인지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아. 너무 잘 알아서 미치겠어. 차라리 몰랐다면 덜 괴로웠을 것 같아.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다 나을 때까지 내가 있어줄 거야. 남편은 저에게 힘을 내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와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마치 남편을 통해서 그때 네가 내 손 꼭 잡아주고 했었지. 이제는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무 신기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제가 암 환자가 되어야 했는지 싶은 원망과 억울함도 옅어졌어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굳게 먹고 시어머니께도 직접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어요. 금방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네가 고생이지. 젊은 나이에 아깝기 싫이 아파서 어떡하냐. 아유, 가여워라. 시어머니께서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따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암이라니. 시어머니께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들러주셨는데 제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희미한 웃음만 간신히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적에 많이 아팠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픈 사람 딱 질색이다. 내가 병원 생활을 아주 징글징글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지. 그것들 죄다 돈 잡아먹는 괴물들이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징그럽고도 지겨운 것을 바라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마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이 차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다고 젊었을 적부터 고생 많이 하시면서 여간 힘들게 가정 꾸려서 사신 게 아니었다고. 특히나 아픈 딸 때문에 아들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그게 두고두고 마음이 쓰여서 아들이 정말 귀하고 애틋하게 생각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귀한 아들의 짝으로 허락해준 며느리가 암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심정이 착잡하셨을까 싶었네요.
심지어 저는 부친을 똑같은 암으로 이룬 바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가족력이었는데 저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싶어서 저는 무조건 이 악물고 암을 하루빨리 물리쳐내는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악독하리만치 굳건하게 버티리라 결심했었죠. 초기라서 그리 어렵게 보지 않았던 암은 생각 이상으로 저를 괴롭혀댔고 예상보다 꽤 오랜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당연하게 암 환자인 제가 남편을 챙겨줄 수 있을 리 만무했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친정 엄마께서 저와 많이 시간을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우울함이 저를 덮칠 때마다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면서 버텼죠. 그러다 보니 끝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암 환자라는 이름표를 벗어던지게 됐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자. 누가 할 소리 하고 있네. 나야말로 고마워. 자기야, 그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아프고 괴로워서 울 때도 자긴 꿋꿋하게 날 다독여줬잖아. 전부 다 자기 덕분이야. 앞으로 나 더욱 보람되게 살아볼 거야. 힘든 나날을 지나온 끝에 마주하게 된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얼싸안고 즐거워했어요.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 저희 부부가 임신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쉽게 생명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어쩜 그렇게 아이 소식이 없냐? 혹시 몸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정말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네요. 아이를 가지는 것에 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소식이 자꾸 없으니까 아무래도 전문 병원을 이제는 다녀볼까 해요. 뭐? 아유, 모르긴 몰라도 그런 병원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던데. 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끝에 끝까지 그 수단은 미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너무 간절하니까 마냥 기다리긴 어려워서 한번 병원을 다녀볼까 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암 치료받고 어쩌고 하느라 돈도 못 벌면서 한참 지냈고 전부 다 우리 경준이 돈으로 해결했으면서 우리 경준이 돈으로만 지냈으면서 이제는 그 비싼 병원까지 다니겠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네. 됐다. 그냥 너희 문제에 내가 괜한 참견까지는 안 하련다. 참견해봤자 내 속만 문드러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얼른 떳떳하고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 힘내서 더욱 잘 살다가 보면 아이도 찾아오고 저도 멋지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일상이 찾아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결같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멋진 일상이 찾아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를 찾아온 것은 멋진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발이라는 두 글자. 저에게 다시 암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성을 놓게 되더군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그냥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났을 뿐인데 이런 가족력을 왜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야?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삶이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주저앉은 제 어깨와 등을 감싸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정 엄마와 함께 와서 암 재발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잠시나마 망각했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이성을 잃고 오열하던 저를 가만히 껴안아 주시면서
괜찮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어요. 괜찮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다, 은정아. 다 괜찮을 거야. 만약에 안 괜찮으면요. 아버지도 두 번째에 돌아가셨잖아요. 재발했을 때 못 이겨내셨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닮은 딸이니까 저도 그렇게 되겠죠? 이젠 다 틀렸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은정아. 너 잊은 거야? 누가 너를 지켜주기로 했는지 잊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기로 했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아는 거야. 나는 믿어. 네 아버지 절대로 너를 지금 자기 곁으로 오게 할 사람 아니야. 너 못 오게 용을 써서 막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정아,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 이겨내보자. 우리 딸 할 수 있지? 우리 딸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 나 젊은 우리 딸 없으면 휴대폰 기능도 잘 못 만지잖아.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줘야지. 응? 그럴 거지? 약속? 저도 모르게 울면서 친정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암 재발 소식에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울음을 꾹 참아내는 얼굴을 할 뿐이었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같이 이겨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같이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미안하고도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투병 생활을 하든, 그래서 얼마 돈이 들어가든, 얼마나 괴로워지든, 본인은 상관없이 끝까지 제 곁을 지킬 거라고요. 묵묵하게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고 계셨던 친정엄마를 향해 친정아버지께서 당시에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셨을지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아서 제 남편과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힘들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재발된 암은 무섭게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고통의 나날이었죠. 이성의 끈이 몇 번이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아프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에게 돈 얘기를 못 꺼내게 했어요. 그럴 거 생각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거칠어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도 못하게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괴로움 속에 잠겨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감히 차마 죽을 듯이 누워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큼성큼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저의 수고를 덜어주셨어요. 암 환자인 제 멱살을 잡으셨거든요. 병원복을 앞으로 쭉 당겨 잡으시더니 제가 신음하는 것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소리를 크게 지르셨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어? 암에 걸린 게 자랑이냐? 아주 벼슬이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놔주세요. 제가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래봤자 까맣게 타들어간 내 속만 할까. 내가 더 어지러워, 이거 사. 너 왜 이렇게 끈질겨? 왜 이렇게 버텨? 우리 경준이 등골 왜 이렇게 지독하게 빼먹느냐, 이 말이야. 이 악독한 것.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너희들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야. 우리 경준이 카드값 나왔다고 명세서가 나왔더라. 금액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우리 경준이가 왜 자기 전 재산 다 거덜내가면서 너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 없으면 그냥 이제 좀 얌전히 뒤지면 안 되겠냐? 어? 조용히 떠나면 안 되겠어. 이게 벌써 너 때문에 머리 아픈 지가 몇 년째야. 걸핏하면 암에 걸려 자빠져. 애 못 가져. 돈도 못 벌어와. 너는 대체 사람 신경 갉아먹고 돈을 축내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 내가 평생 힘들게 아등바등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너 같은 것한테 우리 경준이를 시달리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산 줄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저는 참담함에 빠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친정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말씀 상당한 오류가 있으시네요. 떳떳하게 살아오신 것처럼 잘도 그러시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얼른 달려가서 사부인을 안다는 한 분을 모셔왔네요. 주제 파악 좀 하셨으면 해서요. 어, 언제 와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라니요. 아니, 갑자기 그게 웬 말이에요? 사부인 보면서 아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는 환자분을 제가 여기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벌써 지난달 일이죠. 저한테 와서 사부인에 대해 물어보며 확인을 하시기에 제가 그쪽에 아신다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환자분이 사부인을 감방 동기로 기억한다고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그렇게 놀라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울던 것도 잊어버리고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보다 2배로 놀라신 것 같았어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사기에다 절도에다 사부인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는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기도 했다죠. 그렇게 사느라 감방 생활도 하셨던 분이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제 딸에게 소리를 치세요? 그,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방이라니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떨면서 부인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친정 엄마의 눈짓을 받고 병실로 들어서신 어떤 환자분을 보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털썩 주저앉으셨거든요. 아유, 나 기억하죠? 아이, 우리 제법 돈독하게 감방에서 잘 지냈었는데, 아이, 그래, 출소하고 나서 연락 한 번 없고, 잠적해서 사는 게 왠지 서운했거든. 아유, 근데 이런 데서 다시 만나네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좁긴 좁아요. 어? 그때 나한테 해줬던 각종 무용담들, 아유,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어? 정말 대단한 무용담이었는데. 자식들 그거 알아요? 자식들이 있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절대 자식들에게는 알려지면 안 된다고, 남편한테도 비밀이라고, 그 어디에도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온 몸을 떠시더니 이윽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제 마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아픈 환자한테 몹쓸 말들을 했습니다. 아유, 2번 다시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 과거는 좀 묻어주세요. 아, 이렇게 간청드려요. 저는 친정 엄마 쪽을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온 몸을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간청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픈 암 환자였으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순간에 남달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반응에 친정 엄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잠시 후 간방 동기이신 분과 시어머니께서는 따로 나가서 얘기를 나누셨고요.
저는 친정엄마와 울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혼란스러웠던 그날이 지나고 저는 더 힘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기적의 이름은 완치였습니다. 조심하면서 사는 자세는 잊지 않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이후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마치 찾아올 때는 애초에 이때였다고 말을 하는 듯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줬죠. 건강하게 태어난 저희 아들은 자기 외할머니를 무척 닮아서 인물이 훤했답니다. 친정 엄마나 제가 떠든 것도 아닌데 간방 동기 그분이 퍼뜨리신 것인지 시어머니의 과거가 시댁에 퍼졌더라고요. 시누이가 자기한테 온 이상한 번호의 문자를 보고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심적으로 방황을 좀 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미안했던지 몰라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족에게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지켜보며 사는 중이네요. 안녕하세요. 39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홉수를 견디고 시집을 와 결혼 3년 차를 보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 더 늦게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느 여자들처럼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환상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을 두 눈으로 지켜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시집을 가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렇게 30 가까이 또래 친구들은 연애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제 일과 커리어를 쌓는 데에만 집중했답니다. 물론 저 또한 연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은 연애를 추구하며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곤 했었죠. 하지만 만나는 남자들마다 끝은 결혼을 생각했고 그게 부담되었던 저로서는 그 연애들을 끝내다 보니 결국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30대의 중반쯤 다다랐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시집을 가 복덩이 같은 자식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건가 싶더라고요. 30대 중반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한 잔씩 걸치고 있는데 모든 안주거리가 제 연애사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영지야, 넌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솔직히 결혼하면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다? 남편과 함께 버니깐 더 안정적이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안정감도 있고 거기에 아이까지 생기면 금상첨화지. 내가 결혼 전에 강아지를 키웠잖아.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공원에 나갔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집 강아지에 비해서 월등히 예뻐 보이는 거야. 하물며 그렇게 키우는 강아지도 너무 예쁜데 내 새끼는 오죽하겠니? 맞아. 진짜 내가 애 낳고 느꼈잖아. 이 아이를 보기 위해 내가 지금껏 살아왔구나 하고 말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 영지 너도 잘 생각해봐. 꼭 결혼이 나쁜 것만 아니다? 맞아. 차라리 후회할 거면 결혼 한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무것도 못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단 말이야. 먼저 시집을 간 친구들의 하늘같이 뼈를 때리는 조언들을 들으며 진짜 내가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건가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홀로 남아있는 제 주변 남자들은 돌싱 아니면 문제가 있는 남자들이었고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저것 재고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처럼 가볍게 연애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0대 중반도 홀로이 보내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제 나이가 37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로 달갑지 않던 37의 생일을 맞이한 날 친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한다며 단골 호프집에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실감나지 않는 37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8시가 넘어가니
친구들 모두 집에 남편이나 아이들 찾는다며 모두 집으로 귀가했고 홀로 남아 생일을 맞이하니 꽤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남은 호프집에서 홀로 술잔을 홀짝이며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친구가 한 말처럼 후회를 해도 결혼이라는 건 한번 해보고 후회하자는 마음으로 지금껏 친구들의 무수한 소개팅 자리를 모두 거절했지만 그날 홀로 생일을 맞이한 뒤로 친구에게 주선을 받아들이고 소개팅에 나가봤습니다. 친구 남편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대리인데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리지만 예의 바르고 싹싹하며 일도 잘해서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다면서 제 생일이 있기 전에 생일 선물로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친구에게 거절하다가 생일날 마음을 고쳐먹고 그 소개팅을 받기로 한 거였는데요. 저보다 어리다기에 큰 기대 없이 있었는데 친구의 말처럼 제 생각보다 남편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식당 종업원에게 싹싹하게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하며 수저와 물티슈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제 자리에 세팅을 해놓는 모습과 대화를 나눠보며 느꼈던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회사에서 왜 평판이 좋다는 말을 듣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소개팅을 마치고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고 난 후에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저나 남편 둘 다 나이가 있던 터라 결혼을 서둘렀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각자 능력이 어느 정도 됐고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재력까지 있었기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친정엄마의 손에 자랐어요. 보통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힘들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자라왔답니다. 꽤나 부유한 외조부모님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도 갖고 있는 재산이 꽤 되었어요.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친정엄마는 땅도 몇 평 소유하고 있었고 상가 건물이나 월세나 전세로 내놓은 집들도 몇 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벌이가 시원찮던 편은 아니었지만 엄마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죠. 더군다나 저는 형제 하나 없는 외동딸이어서 지금껏 물심양면 저를 도와준 친정엄마의 밑에서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친정엄마의 밑에서도 충분히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물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사실로 친정엄마뿐만이 아니라 저도 배신당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친정엄마와 이혼 후 저를 몇 번 찾아왔지만 가정을 파탄낸 아버지가 미웠고 그런 아버지를 매번 매몰차게 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간 주제에 무슨 염치로 여길 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세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간 그 여자한테 가시라고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저는 당시 나이가 고작 18이었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에 찾아온 아버지의 바람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 그리고 이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제게 있어 결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며 매몰차게 말했던 그날부로 아버지를 2번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소식 또한 들을 수 없었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니 부쩍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연애 도중 저희 부모님의 이혼한 것과 아버지의 지난 외도까지 모두 알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제가 왜 지금껏 결혼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고 진지한 만남을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다며 저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다시 한번 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떨리던 상견례 당일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가니 친정엄마가 먼저 와 계셨고 약속 시간에 맞춰 시댁 식구들이 모습을 보였어요.
시모와 시부 그리고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시누이까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와 친정엄마를 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고 그 와중에 신우가 저희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는 눈빛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친정엄마의 행색을 살피려고 하나 보다 하며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코스 요리로 주문을 한 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가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 얘기 들었어요, 사돈. 오래전에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하셨다고요? 당신 지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시모의 초면에 선 넘는 말들을 시부가 급하게 막았고 친정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시모의 말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얘긴걸요. 비록 지금껏 우리 영지 저 홀로 키워왔다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키웠습니다. 그러니 이혼 가정이 자랐다는 점이 우리 영지에게 흠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영지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침착하게 대답하는 친정엄마의 말로 시모는 바로 입을 닫아 보이더라고요. 꼭 원하는 반응을 보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입을 연 시누이의 말들에 제 두 귀를 의심하였고 저도 친정엄마도 절로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새언니 이제 곧 40인데 그 나이 되도록 시집을 왜 안 가셨어요? 혹시 돌싱인데 초혼이라고 속이고 그런 거 아니죠? 미연이 너 또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이냐? 이번에도 시부가 시모보다 더 경우 없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말해대는 신우에게 역정을 냈죠. 그럼에도 신우는 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맞잖아. 아, 여자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시집 한 번 안 가본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아무리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해도. 이면 너 그만 못해? 신우의 버릇없는 말들을 급하게 제지시키는 남편이었어요. 이후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말했고 시부 또한 저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며 신우에게 어른들 앞에 두고 그런 무슨 버릇없는 말들이냐며 나무랐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어요. 그 후에는 음식들이 나왔고 정작 분위기를 흐린 장본인들은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놓은 음식들을 보며 환호를 했고 사진 찍고 먹기 바빠 보였습니다. 덕분인지 아까처럼 버릇없고 예의 없는 말들은 하지 않았고요. 코스 요리여서 음식들 하나를 다 먹게 되면 다음 요리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그렇게 잠시 텀이 생길 때면 상견례 자리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어갈 때쯤 미리 준비해둔 상견례 선물을 시모에게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이건 별거 아니고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어머, 세아가 나이 값을 한다. 센스 있게 선물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준비한 선물을 친정 엄마에게도 전해줬죠. 자, 여기 엄마 것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영지야. 제가 양가 어머님께 준비한 선물은 동일한 떡 케이크였습니다. 예쁘게 잘 살겠다는 문구를 레터링을 새겨 각자 색만 다른 보자기에 정성스레 포장해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엄마께 드린 선물을 보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돈 것도 준비했구나. 근데 사부인한테 드린 선물이랑 나한테 준 선물이랑 똑같은 걸로 준비한 거니? 친정엄마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전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바로 대답을 했죠. 네, 같은 선물이에요. 보자기만 다른 색상으로 포장됐지 내용물은 같아요. 그래서 세연이가 준비한 그 선물이 뭔데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의 옆에서 선물을 빤히 바라보던 신우가 얄밉게 물어왔고 전 애써 웃어 보이며 답했어요.
그건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상견례자리에 선물은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단 말 들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준비해 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 대답에 남편과 시부가 동요하며 신우와 시모를 끌고 룸을 나갔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모와 신우의 반응으로 힘겨웠던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엄마랑 여동생이 문제인 것 같더라. 뭐 우리 딸이야 어딜 가든 잘 해낼 거라 믿지만 좀 걱정되기는 하네. 예의나 예절도 제대로 갖춘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상견례라 하면 딱딱하게 굴 필요야 없지만 그래도 나름 격식이 있는 자리인데 너무 경우가 없더라. 아유, 이 사방은 내 마음에 들어서 이 결혼을 허락한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살아보다가 정 아니겠다 싶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이 엄마한테 말하렴.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알겠지? 엄마도 참 아직 시집도 안 간 딸내미 이혼부터 부추기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리 신경 쓰는지 알겠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내가 누구 딸인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잘 해보일게요. 사실 친정 엄마에게 그리 말하긴 했지만 겁이 안 나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남편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던 지난 친구들 말들이 떠올랐고 이런 일로 친구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후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편히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장문의 메신저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상견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어. 엄마가 선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대. 우리 엄마가 떡을 좋아하시거든. 아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 곤란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장모님에게도 아까는 죄송했다고 말씀 좀 대신 전해줘.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좀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셔. 동생도 그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엄마가 워낙 오냐오냐 해주는 바람에 버릇이 더 없어졌어. 나나 아빠도 그런 엄마와 동생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네. 오늘 다시 한번 고생 많았고, 푹 쉬어. 대략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신경 써주는 남편 덕분에 제가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두려움을 가지다가도 남편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저를 누구보다 위해준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답니다. 남편과 제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찾다 보니 뜻하지 않게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신혼집은 무조건 시댁과 멀리 잡으라는 친구들의 말이 있었기에 꺼려지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뒤늦게 집을 알아본 터라 그 당시 매물로 나온 집이 그리 많지 않았고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에 리모델링도 깔끔히 되어 있고 가구만 들여놓고 살아도 문제없겠다 싶어 고민 끝에 결정한 집이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친구들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모두 계약하고 어느 정도 제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살짝 맡긴 뒤라 집은 공사 중에 있었고 가전은 한 브랜드에서 신혼 가전으로 나오는 세트 상품들이 있어 한 번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이제 집에 걸맞는 가구만 고르면 되는 상태였어요. 남편과 주말에 하루 날을 잡고 같이 가구와 그 외에 살 것들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런데 굳이 저와 남편을 따라오는 시모와 신우였어요. 세아가 내가 가구를 좀 잘 본다. 가구가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 아니니. 같이 가서 내가 정말 괜찮은 가구인지 잘 봐줄게. 맞아요. 엄마가 가구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엄마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새언니. 시모와 신우가 차례로 말을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보이며 알겠다고 하곤 함께 가구 매장으로 갔어요. 우선 거실에 놓을 소파부터 보는데 시모는 저보다 더 신나서 이것도 예쁘다 저것도 예쁘다 하며 오두방정을 떨어 보였고 급기야 한 소파를 보며 이게 너무 좋다며 앉아서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어머, 아가, 이 소파 원단 너무 좋구나. 초극세사라, 진드기나 먼지가 안 붙는다네. 우리 집은 아가, 너도 와봐서 알겠지만, 가죽인데 인조가죽이라 다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잖니? 아우, 요즘 이런 패브릭 소파가 유행이라던데, 우리 집에도 이런 소파 있으면 너무 좋겠구나. 이건 뭐 그 소파를 사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하는데 나몰라라 하기 뭐했기에 저희 집 소파를 사면서 시댁에 놓을 소파도 함께 샀더니 시모가 콧소리를 내며 제게 달라붙어 말하더군요. 어머나, 세아가 너무 고맙다. 사달라고 말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유, 괜히 부담 준 건 아닌가 모르겠다. 역시 우리 세아가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능력도 좋고 센스도 좋고 어린 며느리 부럽지가 않다. 그렇게 소파를 사줄 때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주긴 했어요. 시댁에 있던 소파가 낡아 가죽들이 다 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사주니 이제는 침대를 보러 간 매장에서도 신우가 침대에 앉아 너무 마음에 든다며 제게 눈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언니, 이 침대 보세요. 서랍도 있어요. 어머, 안 그래도 수납장 필요했는데, 침대에 수납도 되면 금상첨화겠다. 나 지금 프레임 없어서 매트리스만 깔고 자는데, 이 프레임만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굳이 이곳에 따라온 이유를 말이에요. 프레임도 없이 잔다는데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저희 집에 놓을 침대와 함께 또 신우의 프레임까지 같이 구매를 하고 말았답니다. 당신 이렇게 돈 많이 써도 돼? 소파도 과분한데 굳이 동생 침대까진 안 사줘도 돼. 부담스러우면 내가 잘 말할게. 아니야. 프레임도 없이 매트리스만 쓴다는데 모른 체 하기도 뭐하고. 우리 거 사는 김에 같이 사는 건데 뭐. 시모와 신우가 뒤에서 눈을 반짝이며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다 대고 알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점수 좀 따자 하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사준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제가 호구짓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어머, 새언니, 제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그래, 세아가 고맙네. 미연이 것까지 사주고 네가 오늘 돈을 많이 썼겠구나. 오늘 나랑 미연이는 따로 밥 먹고 들어갈 테니까 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와라. 가구를 사주었으니 적어도 밥은 사주리라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렇게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 신우와 같이 집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 가구도 사고 엄마랑 동생 소파랑 침대도 사주고 고마워. 그 두 사람 옆에 얘기 다 들어주고 신경 쓰느라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밥이라도 살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덕분에 돈을 쓴 게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게 작은 홀에서 진행했고 가까운 지인들만 불렀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데 남편 측 하객들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분명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기로 상견례 자리에도 말을 마친 상태인데 6촌에 8촌까지 온 식구들을 다 부른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그 친척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에게 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세아가 여기 첫째 숙모님, 그리고 이쪽은 둘째 숙모님이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기는 뭘. 아유, 색시가 아주 곱내고 와. 결혼 축하해요.
이렇게 숙모되는 사람은 결혼을 축하한다며 제 손을 잡아 보였고 사진 몇 방을 찍더니 뒤돌아가는 길에 제가 들리는 줄도 모르는지 뒤에서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조카 며느리 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39이래요. 아이고, 어쩐지 새색시 얼굴이 어려 보이지만은 않더니 초혼은 맞는 거래요? 아유, 그렇대요. 부모가 이혼을 해서 결혼을 망설였다나 뭐라나. 어머머, 어쩐지 신부 측에 아빠는 안 보이고 엄마만 있다 했더니, 아, 근데 왜 이혼을 했대요?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지인들이 오면서 그렇게 끝이 났고 정신없던 제 결혼식도 끝이 났습니다. 확실히 홀로 들어서니 신부 측 하객에 비해 신랑 측 하객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겠더군요. 이쯤 되니 시모가 일부러 부를 수 있는 지인들은 모두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 한들 그 부분에 관해 뭐라 따지고 들 수도 없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지난 과거의 제 모습이 참 바보 같고 한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인사를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 아버님이 제일 먼저 고생했다며 안으로 안내해 주었고 뒤늦게 방에서 나온 시모와 신우도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살피는 게 선물을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여행 간 기념으로 선물들을 하나씩 사오긴 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바라기만 하니까 좀 괘씸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작지만 선물을 사왔는데 이거는 아버님 거, 그리고 이건 어머님 거, 이건 아가씨 거예요. 괘씸하더라도 사온 거 나눠는 주자 싶어 하나씩 사온 선물들을 건네줬고 시부에 이어 시모와 신우가 차례대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다, 새아가. 어머, 고마워라. 뭔지는 몰라도 잘 쓸게, 새아가. 포장지가 명품인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되네. 내 것도 챙겨줘서 고마워요, 새언니. 그런데 제 것만 선물이 좀 작네요. 뭐가 들었을라나? 시부는 술을 즐겨 드신다 해서 양주를 선물했고, 시모에게는 명품 브랜드의 머플러를, 그리고 신우에게는 명품 브랜드 립스틱을 선물해 줬어요. 신우는 자기 선물만 작은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선물 포장을 뜯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립스틱인 것을 확인하더니 이내 실망한 표정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아, 립스틱이구나. 립스틱은 색상 안 맞으면 쓰지도 못하는데. 귀걸이 뭐 그런 거나 사다 주지. 아무튼 잘 쓸게요. 선물을 받을 때와는 다른 말투와 표정으로 쌀쌀맞게 말하고는 본인 방으로 들어가는 신우였어요. 그런 신우에게 남편과 시부는 혀를 차보였죠. 이후 밥이라도 먹고 가라는 시모와 시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친정집에도 들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아유, 어서 와요, 이서방. 영지 너도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다. 시댁은 들렀다 오는 거야? 그럼 들렀다 왔죠.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쓱해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말 못 본 사이에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욱 말라 있었어요. 아프기는 무슨. 그냥 요즘 입맛이 영 없어서 대충 끼니를 먹다 보니까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내 걱정 말고. 엄마 이렇게 입맛 없는 줄 알았으면 영양제 같은 거 사다 줄 걸 그랬나 보다. 자, 이거 받아요. 오는 길에 면세점 들러서 엄마 것 좀 사와본 거예요. 전 시댁 선물을 사면서 함께 산 친정엄마 선물도 건네주며 말했죠. 얘는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니들 먹을 거나 좀 사지. 됐다. 예, 엄마 마음만 받을게.
차라리 네 시어머니 주렴. 시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건네주는 걸 마다하는 엄마의 손에 다시 한번 선물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미 인사도 하고 선물도 전해주고 왔어요. 이건 엄마 주려고 산 거니까 엄마가 꼭 받아요. 친정 엄마한테도 시모한테 준 것과 동일한 명품 브랜드 머플러를 선물해 준 거였어요. 친정 엄마는 그걸 굳이 뜯어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얘는, 내가 머플러 없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그것도 이렇게 비싼 거를 그냥 시댁에나 선물하지. 이건 그냥 물러라, 영지야. 이 돈으로 차라리 너희 더 맛난 거 사 먹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정 엄마와 함께 살던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한 달여쯤 전부터 친정집을 나와 남편과 함께 살았고, 장장 39년을 함께 살아왔던 엄마와 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비록 매일 일한다고 바쁘셨던 친정 엄마였지만 이렇게 떨어져 지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이러한 친정 엄마의 모습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잠깐 못 본 사이에 헬스케진 모습이며 선물마저 거절하며 저희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괜히 큰 소리를 내보이고 말았죠. 엄마는 그냥 사온 사람 성의 생각해서 고맙다고 하고 받으면 안 돼요? 엄마 머플러 많은 거 다 알고 이런 거 충분히 살 돈 많다는 거 다 아는데 꼭 이렇게 사온 사람 성의 무시해야겠어요? 이거 면세점에서 산 거라 환불 안 되니까 그냥 받아요. 팔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머플러를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 던져 보이고는 친정집 문을 쾅 소리가 났게 3개 닫고 모질게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저를 따라온 남편이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당신은 장모님이 괜히 우리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모질게 큰 소리를 내야겠어? 장모님 잔뜩 놀란 눈치였던데 당신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 보고 본인 마음 추스르는 생각보다 당신 먼저 생각해서 나한테 얼른 가서 당신 먼저 챙기라고 하더라고.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서 아까 큰 소리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리자.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언제나 저부터 생각하는 친정엄마가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났을 때에도 제가 아빠 없는 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혼을 망설이셨거든요. 혹여나 제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봐 몇 날 며칠을 제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며 혼자 끙끙 앓으셨던 친정엄마였습니다. 예전 친정엄마의 모습이 떠올라서일까요?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출 새가 없이 비오듯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왜 울어? 혹시 내가 뭐라고 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뭐라 안 할게. 그니까 울지 마.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서 피식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남편의 그런 모습 덕분에 기분이 풀리고 만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깐 미안했어. 근데 사온 머플러는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 물으라니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엄마도 제 말을 알겠다며 보란 듯이 사온 머플러를 숄처럼 어깨에 걸쳐 보이고는 나와서 괜찮은지 물었고 남편이 엄청난 리액션을 하며 예쁘다고 말해주는 탓에 친정엄마 집에 웃음꽃이 피었죠. 그리곤 남편은 입맛 없다는 친정엄마를 데리고 본인이 잘 아는 맛집이 있다며 평소에 친정엄마가 좋아하던 양념게장집으로 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줘 저도 친정엄마도 든든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와서 사연을 쓰려 과거를 회상하니 친정엄마에게 모질게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시작되어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결혼 후에 맞이한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예, 세아가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니까 음식을 더 많이 해야 돼. 명절이 이틀 전부터 와서 같이 장도 보고 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아우, 어차피 그날 빨간 날이라 쉬지? 여자들끼리라 갈 거니까 정민이는 따로 부르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어차피 쉬니까 와서 함께 장을 보자는 통보식에 가까운 시모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고, 명절 이틀 전날 아침부터 찾아간 시댁은 대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세아가 왔니? 일단 여기 바닥부터 걸레질 좀 해라.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바닥에 걸레가 놓여 있었고, 옆에 아가씨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청소기를 밀고 있었어요. 시모는 주방을 청소하고 있었고, 시부는 외출이라도 했는지 보이질 않았죠. 저는 오자마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분명 장을 보러 간다는 말에 생각 없이 왔는데 다짜고짜 청소부터 시키는 게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신우도 하는 청소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가 지나서야 청소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혹여나 점심도 직접 준비하자고 시킬까봐 두려워서 제 사비로 원하는 메뉴를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4시쯤 되어서야 시모가 말했던 장을 보러 갈 수 있었답니다. 시모도 신우도 자차가 없던 터라 제 차로 움직여야 했어요. 제 차는 제가 10년 넘게 직접 돈을 모아 산 외제차로 모두가 알만한 B사의 차량입니다. 금액대가 있는 차량인 만큼 애지중지하게 아껴 타던 차량이었어요. 차 안에서 부스러기가 남을 만한 음식은 전혀 섭취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고 커피도 흘리지 않게 빨대 없이는 절대 들고 타지 않았죠. 그런데 장을 다 보고 마트에서 신우가 졸라서 산 과자와 콜라를 출출하다며 챙겨와 차 안에서 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결국 차가 방지턱을 넘는 순간 콜라를 시트에 엎어버렸고 하필이면 시트도 베이지 시트라 금방 얼룩이지고 말았죠. 아가씨, 조심해서 드시지. 그걸 그렇게 흘리시면 어떡해요. 결국 참아오던 것들이 터지듯 저는 큰 소리를 내고 말았고 제 말에 시모와 신우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신우가 소리내어 말하더라고요. 아니, 콜라 좀 마시다 흘릴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아니면 운전을 좀 살살 하시든지 그랬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는 제 운전 탓을 해대는 신우에 얼굴이 그 콜라를 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시모도 신우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세아가. 애가 좀 마시다 흘릴 수도 있지. 왜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 차는 뭐 사부인이 뽑아준 거지. 쓸데없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네 시아버지나 정민이는 몇 년째 국산차만 끌고 다니는데 너 혼자 아주 팔자가 좋구나. 시모는 끝내 비아냥대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왜 제 돈 모아 산 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팔자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만 저는 참지 못하고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는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간 일해 오면서 모아둔 돈으로 산 차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는 누가 뭐라든. 괜히 발끈하고 그래. 우리 며느님 잘난 거야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럼 우리 정민이도 차 좀 바꿔주는 게 어떻겠니? 아유, 우리 능력 좋은 며느님이 능력 발휘해서 말이야. 시모의 말 뜻은 한마디로 너만 좋은 차 타지 말고 능력 좋은 네가 내 아들 차 좀 바꿔줘 였습니다. 무적의 논리를 펼쳐대는 시모의 말에 그저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없자 시모는 농담이라며 손사래를 쳐보였고 그 사이 도착한 시댁에 차를 대놓고 시모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도착했다는 말만 남겼어요. 그리고 장바온 짐을 갖고 시댁 안에 함께 갖다 놓았고 시모는 그제야 수고했다며 저를 집에 돌려보내더라고요.
장보고 계산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했는데 짐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더 많이 들고 신우는 얄밉게도 본인이 먹을 군것질거리만 들고 가더니 제가 큰 소리를 내어 삐지기라도 한 듯이 본인 방에 들어가 잘 가라는 인사도 없더라고요. 다음날 음식을 하러 시댁으로 향했더니 신우가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제 옆에 딱 붙어서 도와주기는커녕 칼질이 엉성하네, 전이 너무 탔네, 또 너무 설 붙여진 것 같네 하며 잔소리하기 일쑤였습니다. 시모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는 친구들의 말뜻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신우의 잔소리는 아버님과 남편이 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 안이 신우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안 남편이 오자마자 신우에게 그 부분에 대해 한 소리를 했어요. 야, 이미연, 너 세훈이 차 타서 콜라 엎었다면서? 너 그 차 시트 청소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알아? 뭐? 참. 세훈이, 그걸 또 금세 오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세훈이 정말 실망이네요. 사람이 그래도 좀 쿨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오빠는 뭐, 얼마 들은지 알면 나보고 물라는 거야? 그래, 세아가. 그걸 뭐 좋은 일이라고 정민이한테 말하고 그러니? 정민이 너도 미연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애가 콜라 조금 엎은 것 같고 뭐 가족끼리 째째하게 얼마가 드는지 그걸 묻고 그러냐고.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까지 차 보였고 시모도 신우 따라 그걸 또 금세 일렀냐며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그 후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를 막아서더니 저를 대신해서 말해줬어요. 엄마도 미연이 너무 감싸지 마요. 이 사람이 제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차를 타보니까 더럽혀져 있어서 물은 것 뿐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런 식으로 저를 감싸주었기에 제가 이 결혼 생활을 지금껏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벼랑간 시끌벅적했던 명절이 지나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한 지 언 2년이 흐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같이 바삐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지야, 아우, 너희 엄마 어쩌면 좋니? 네? 엄마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모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 순간 느낌이 세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느낌은 적중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암이란다. 췌장암 3기래. 아우, 당장 항암 치료해야 한단다. 지금껏 통증이 심했을 거라는데, 너한테도 아무 말 없었니? 이모에게 친정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갈수록 친정엄마가 점점 야위어 간다는 느낌 받았지만 평소에도 만성 위염을 달고 사셨기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아무 의심조차 못한 채 지난 날을 보낸 저에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당장 이모에게 물어 친정엄마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친정엄마는 그 사이 살이 더 빠져 있었고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가득해 보였죠. 엄마, 암이라니. 아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속상한 마음과 서름이 북받쳐와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런 제 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걱정 마렴. 엄마 괜찮아. 그나저나 일은 어쩌고 이 평일에 대낮에 여길 왔어. 지금 일이 문제야? 엄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는데. 암이 상기라 돼서 당장 수술도 어렵다는데. 그럼 아무렇지 않게 일이나 해. 엄마 진짜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안 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말을 하란 말이야. 결국 저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처럼 울며 소리쳤어요. 지금껏 한 번도 제게 기대 본 적이 없는 엄마가 그날만큼은 밉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딸. 그런데 엄마는 엄마잖아. 우리 딸한테
누구보다 강한 존재이고 싶었어. 예전에 너희 아빠가 외간 여자랑 바람난 거 알았을 때에도 엄마 무엇보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고, 우리 영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다 참고 살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야. 엄마가 딸한테 좀 기대면 안 돼? 엄마면 무조건 강한 모습만 보여야 돼? 지금은 자식한테도 기대고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란 말이야. 엄마도 사람이잖아.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한없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내 행복만 바라지 말고 엄마부터 행복해야지.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전보다 더 소리쳐 답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20년이 넘게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자 묵은 채증이 풀리듯 속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꺽꺽대며 더욱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 친정엄마는 간이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제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어째서인지 그 모습에 더 눈물이 쏟아진 저는 그날 나이 40이 넘어서 한참을 병실에서 울음을 쏟아냈답니다. 그 병실이 1인실이어서 망정이었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를 보고 나이값도 못한다며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제게 친정엄마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고, 친정엄마는 이 서방 보기 부끄럽다며 머쓱한 웃음만 지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몸담고 있던 회사를 나와 엄마를 간병하기로 말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알겠다며 제 뜻을 따라주었고, 다음날 저는 결심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해 보였어요. 남들 다 연애하며 시간을 할애할 때 저는 무엇보다 일에 집중해서 해당 업계인 나름 이름 있는 중견기업의 부장이란 직책까지 달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결심이었고, 사직서를 받은 대표님도 당황해하며 저를 붙잡으려 하셨지만 친정엄마가 암이라는 말에 친정엄마의 쾌유를 빈다며 제 퇴사를 지지해 주셨죠. 고마우신 대표님께선 그동안 수고했다며 퇴직금과 별개로 주신 수고비와 홀로 간호한다며 고생치 말라고 저희 친정엄마 간병인도 붙여주셨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저는 그렇게 1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느덧 뽀글뽀글 파마를 전부 밀었고 민머리가 됐습니다. 또 그 모습에 왜 그리 속상하던지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아냈죠. 남편이 그런 저를 겨우 토닥여 주었고, 엄마는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그러다 하루 엄마가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지야,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엄마 자산은 모두 영지한테 줄 거야. 영지가 엄마를 이어서 맡아서 봐줄 수 있지? 엄마가 세를 주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 그 사람들도 좀 한 번씩 내다봐 주고. 알겠지? 엄마가 우리 영지만 믿을게. 이 와중에도 본인 생각이 아닌 남 생각만 하는 친정엄마가 참 믿고 답답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에게 끝까지 모진 말로 상처를 줬죠. 엄만 이 와중에도 남 걱정이야. 어떻게 엄만 끝까지 본인 생각을 안 해. 엄마가 그렇게 남 생각만 하니까 지금 이 꼴 이 모양인 거야. 알아?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그 어렵다는 사람들이 비웃겠어. 누가 누굴 동정하냐며 말이야. 제발 엄마 본인이나 걱정해. 그 말을 마치곤 저는 차갑게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엄마가 가려는 제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여태껏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병실을 빠져나와 저는 잠시 차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혹시라도 제 우는 소리를 엄마에게 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후 뒤늦게 돌아간 병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친정엄마의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 또한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엄마의 머리 위로 흰 천이 덮였고 저는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끝까지 모진 말만 해서 미안해. 이런 못난 딸이라서 정말 미안해.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보내서 미안해.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엄마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투병 후 4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한단 말도 하지 못했는데 엄마에게 모진 말만 내뱉은 그날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암이 전이되지 않은 본인 몸의 장기들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해요. 언제 장기 기증까지 마쳤던 건지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남 생각만 했더라고요. 의사들이 우르르 와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보호자의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어 고맙다고요. 엄마의 뜻을 딸인 제가 감히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몸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다면 그것 또한 딸인 저로서는 기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엄마의 장례식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비록 퇴사한 회사지만 저희 엄마 별세 소식에 함께 일했던 회사 사람들도 와주었고 대표님도 근조 화환을 보내주곤 장례식에도 찾아와 주었어요. 그 밖에도 엄마 지인들이 와서 함께 애도를 표했고 이모나 외갓집 식구들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와주었죠. 어머, 새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시모는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해 보였고 시부는 예의를 차려 돌아가신 친정엄마께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신우도 아차 싶었는지 시부를 따라 친정엄마에게 인사를 올렸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식사를 했고 저는 엄마를 담당해 주던 변호사님이 가신다 하여 잠시 시댁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변호사님을 배웅해 주러 나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엄마가 제게 남긴 유언이라며 펜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펜을 잡아드는데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펜은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이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살아생전 제게 남긴 엄마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게 무엇인지 들으려 변호사님을 배웅한 뒤 화장실로 갔어요. 칸 안으로 들어가 녹음된 것을 들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 세훈이 친정엄마가 그렇게 부자였어? 그렇다니깐. 그런데 그 재산 다 네 새언니가 물려받았대. 이제는 네 새언니가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미연이 너도 전처럼 막대하면 안 된다. 살살 구슬려서 이것저것 빼먹을 생각을 해야지. 괜히 밉보이다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정민이도 지금껏 그 재산 보고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들어보니까 영지 저거 좋아하지도 않는다는데 하긴 저런 늙은 여우 같은 년이 뭐가 예쁘다고 좋아해서 살겠냐. 그냥 돈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아이 그럼 오빠가 세훈이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 그렇단다. 아유 내 새끼지만 정민이 그것도 참 독해. 이야 나는 사랑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사랑이 밥 먹여주니? 너도 얼른 살아봐라. 그래도 미연이 네 결혼식에 한 1억은 주겠지?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새언니한테 1억은 별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하여간 그 늙은 노인 나 언제 죽나 했더니 드디어 죽어줬구만. 아유 우리 정민이도 드디어 고생 끝났네. 너무 꽃이다 이해. 아유 그 노인네 고상한 척 할 때 너무 재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 정민이도 부자는 되겠네. 아유
경사가 따로 없다. 익숙한 목소리들의 정체는 시모와 신우였어요. 시모와 신우는 뭐가 그리도 좋은지 서로 호호거리며 화장실을 나갔어요. 전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내내 워낙 주먹을 꽉 쥐어 살갗이 파고 들어갈 정도였죠. 시모와 신우에게 받은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더욱 컸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원체 막대 먹은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이 무어라 떠들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었지만 남편에 관한 얘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의 말들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지금껏 제게 보여준 모습들은 다 거짓된 모습이고 저희 집에 돈을 보고 제게 작업을 걸어와 결혼까지 했다는 것인데 그 모든 사실이 전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죽음을 좋아하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을 보게 된 저로선 그 두 사람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전 올라오는 구역질을 내뱉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꿈꿨습니다. 남편이 제게 한 것처럼 저도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말이에요. 우선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배웅이 좋았던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남편이 절대 제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미리 말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혼도 함께 준비할 거란 얘기도 했죠. 장례식장에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남편 놈이 저를 대신해 있어 주었더라고요. 뻔뻔한 가면을 쓴 채 착한 척 해대는 남편 놈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착한 척 해대는 모습도 다 제 재산을 탐내고 하는 거짓된 행동들이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쩌면 하늘로 간 친정엄마가 모든 진실을 늦지 않게 알라며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있던 제게 일부러 이 모든 사실을 이런 식으로나마 알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안을 모독한 저 남편놈 집안에게 복수를 꿈꾸며 그렇게 3일간 장례를 마치었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처럼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시댁으로 가 일부러 거짓된 정보를 흘렸죠. 어머님, 아가씨 신혼집 아직도 못 구하셨다면서요? 당장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아직도 신혼집 못 구해서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다. 아유, 미연이 저가 신하가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더니 어디서 돈도 없는 놈 물고 와서 집 한 채 못해서 저러고 있단다. 그러시구나. 이건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 들은 정보인데 아가씨 회사 있는 쪽에 신축 빌라 하나 들어선 거 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거의 공장지대에 가까운 땅들이라 싼 값에 살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곳에 역이 생겨서 그렇게 돈이 될 거라네요. 그래? 미연이 말로는 공장지대라 공기가 안 좋다던데. 거기 역이 생긴다고? 아니, 안 그래도 그쪽도 내가 미연이랑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히 싸긴 싸더라. 아유, 사부인이 예전에 부동산 쪽에 계셨었댔나? 네, 맞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하셨던 얘기니까 확실할 거예요. 아우, 이거 정말 고맙다, 세아가. 아유, 네 덕분에 미연이가 털을 잘 잡겠다. 고맙긴요. 아참, 그리고 어머님 돈 좀 있으시면 그쪽 주변에 땅 좀 사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 생기면 그 주변에 상가며 아파트며 들어설 텐데 꽤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시몬은 귀가 솔깃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좋은 정보 고맙다며 본인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흘린 정보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일하던 부동산에서 본 정보들이었고 모두 시모에게 말한 반대인 거짓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신우에게 권한 집은 부실한 공사로 지어진 빌라였고 시모에게 권한 땅들은 공장 폐기물들로 곧 쓰레기장이 될지 모르는 땅들이었어요. 여기 생긴다는 말 또한 거짓 정보였죠.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제 말대로 그 집과 그 땅을 사들였어요. 시모는 신우에게 무슨 말을 어찌 들은 건지
저 덕분에 좋은 신혼집 싸게 잘 구했다며 제게 고맙단 말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우습던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결혼 준비 잘 하란 덕담만 늘어나 보였답니다. 제 남편 놈처럼 가면을 쓴 채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10원짜리 동전 10,000개를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앉아있는 신우 머리 위로 확 쏟아붓고 한마디 했습니다. 축의금이에요,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신우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과 옆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하다 동전이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모와 시부도 모두 놀래 입을 틀어막았고 신우의 비명으로 잠시 있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새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감히 우리 집과 내 엄마를 능멸하고 모욕을 해? 그리고 이어 바로 옆에 있던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묻더군요. 당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 동생이 당신네 집과 장모님을 모욕한다니. 야, 이정민, 너도 이제 연극 그만해. 내가 그렇게 우습니? 네가 우리 집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말에 남편 놈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으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전 그때 당시에 화장실에서 시모와 신우의 말들을 엄마가 남겨준 그 녹음펜으로 모두 녹음을 했고 주머니 안에 있던 그 펜을 꺼내들어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죠. 펜 안에서 시모와 신우의 말들이 속속들이 나오자 그 두 사람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놈은 오해라며 제게 손사래를 쳤지만 말과는 달리 시모와 신우처럼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뒤늦게 시부가 인정하며 제게 사과를 하는 탓에 오해라는 남편 놈의 말 또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남편 놈도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깨끗이 이혼에 합의를 해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도 가구나 가전제품 모두 제가 사들인 것이었기에 특유 재산에 해당되어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되찾을 수 있었고 이혼이 모두 마친 뒤 시간이 흘러 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제가 피할 이유는 없다 생각해서 받았죠. 너 인연, 네가 말한 미연이 신혼집 부실 공사라는데 너 그거 알고 일부러 사라고 부추긴 거지? 그리고 그 땅들도 역 생긴다는 말 하나도 없던데 오히려 땅값이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야. 어머, 저기요. 전 시어머님, 제가 언제 부추겼어요?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고 말한 것 뿐이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시래요?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앞으로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볼 일 없잖아요. 그럼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보였고 현재는 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지 못하는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여행 중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께서 제게 남기신 유언은 제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지난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그때도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받은 보험금은 친정엄마처럼 암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두 기부를 했어요. 친정엄마의 이름으로 말이죠. 해외에 나와 한국이 가끔 그리울 때면 이렇게 사연을 들었는데요. 사연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받았고 제 얘기가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냅니다. 지금껏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